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사회를 맡은 이데일리 TV 성주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부동산 포럼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발표했던 8사 대책, 또 2사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새로운 공급 방식이죠. 공공주도 복합개발, 또 공공직접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도심 공급 방식이었던 민간주도 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향후 바람직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투자자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발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님께서 도심 주택 공급 공공 민간 정비 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님께서 도심 주택 공급 공공 민간 정비 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권순형 교수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권순형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 주제가 돼버렸습니다. 정부가 연달아서 공공 참여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들을 발표를 했고, 특히 올해 발표된 내용들은 기존 정비사업 이용하고 완전히 다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의 정비사업의 기능들이 뭔지 정부 발표문들하고 주제 발표문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입법화 과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도 있고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리가 정비사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 현재 이르게 있는지, 그 과정에서 발표됐던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의 목적이죠.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것들은 도시계획법 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혹은 정비계획은 그 자체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8호에 보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익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권이 부여가 돼 있어서 사업의 성격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 재건축 조합 자체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행정 주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정비사업 조합, 정비사업의 간부들이 시공사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으면 뇌물죄로 과중처벌하는 규정도 이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비사업은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수단이고 법률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다라는 게 법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도심지의 주택 공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수서 택지 개발 사업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할 곳이 없는 택지의 고갈 상태에 접어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90년대 말 이후에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공급되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 중에서 대략 70%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080 수도권 127만 호 주택 공급 계획에서 봐도 서울의 경우에는 56%를 정비 사업에 의존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비 사업은 다른 한편에서는 한 측면 가장 중요하게 도시관리 계획의 중요한 수단이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의 순증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보면은 이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난다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얼마의 세대가 늘어났느냐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세대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작은 집에 다가구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집들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세대 수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이게 대략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대략 10%의 세대수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비 사업을 시행할수록 서울의 주택 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1,090만을 넘었다가 현재 1,00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시기와 정비 사업이 활성화됐던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비 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은 도심지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방안이 뭐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도심지의 용적률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공공주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자라는 얘기들은 이 정비 사업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자, 도심 지역의 용적률을 높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해결책을 그동안 사용하지 왜 못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도심지의 고밀 개발에 따르는 주거 환경의 악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 별로 답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재개발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개발 이익의 사유화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다시 올리는 이런 순환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에서 이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누구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시행하기 어려웠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가 토론하는 오늘 공공주도 정비 사업의 현황,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정비 사업은 그 자체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의 내용들, 형태들을 보면 사업의 공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단은 개발 이익이라는 사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정비 사업의 딜레마입니다. 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동력은 개발 이익이라는 사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구조는 1983년 도입됐던 합동 재개발 사업 이후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기 합동 재개발 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에게 많은 개발 이익을 남겨줌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정비하겠다. 공공재원의 투입 없이 민간의 힘으로 개발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착됐고, 우리는 이것을 한 40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1980년도에 도입됐던 정비 사업의 용적률은 대부분 구릉지, 달동네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300% 가까이 용적률을 사용해서 엄청난 고밀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재개발 사업에 정리됐던 기반시설의 범위는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다 돈이라고 봤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나 이 부담을 늘리는 것은 다 비용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주택도 비용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조합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 개발 이익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합동재개발 사업이 40년 동안 이렇게 잘 겉으로 보기에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기록했었던 것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도심지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은 고급 주택입니다.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에 해당이 되고, 이 주택 가격, 우리나라 소득 수준, 경제의 성장, 소득 수준의 향상,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저희가 40년 동안 했었고, 이 개발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가 정비 사업을 꼭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70년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도입했을 때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 시설은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집은 주민들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에, 자력 재개발 사업의 모형들을 들여왔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당시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1980년대 83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합동재개발 사업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사업의 현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이 합동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2090년대 말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기반시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들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유턴 사업이라는 게 처음 도입돼서 패러다임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었었는데, 이 유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너무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없다. 그래서 난개발이 연결된다라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광역 개발을 통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를 먼저 계획하고 나중에 개발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발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일권 생활권 단위로 광역 개발 사업 모델을 도입했는데, 이 불가피하게 이 유타운 사업의 광역 개발은 정비구역의 물리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시키는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데 사업 구조는 개발 이익을 통해서 진행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불과 1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 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나 유타운 사업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았었던 이유가, 이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을 매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주택 시장이 정체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이 구조는 성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타운 사업은 불가피하게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 지역 이외까지도 그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의 문제들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적 방향을 전환했었던 것도 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도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가장 핵심은 도심지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그러면 앞에서 제기했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고밀개발을 허용하면 주택 공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용적률 200% 짓던 데다가 500% 정도 주면 시간의 문제이지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건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작용의 문제들, 도시관리계획상의 난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개발 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인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대책의 내용들을 보면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의 정책적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법률적 제도적 변화인데, 저는
정비사업 변화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12년도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폐지시킨 겁니다. 자, 저층주거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대규모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이 2012년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유타운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그 정비구역 지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거 바꿨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폐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십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 공공주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규정들을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층 주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와 수단, 현재 정비사업은 4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정비사업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들어와 있지만 크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과 사업의 목적들은 표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고 사업 추진 수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은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개발이익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공이 뭔가의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비사업은 그 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공공이 재원을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년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제도는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고 그것이 개발 이익을 발생해서 그것을 배분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을 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 정부 내에서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이게 다시 뒤집은 거예요. 뒤집을 만한 근거가 뭐냐? 이런 거 근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지만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는 합동재개발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합동재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민과 건설사, 공공 이 세 개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동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명이고요. 조합원들은 이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가져가는 개발 이익의 가장 큰 부분은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원가로 공급받는 거죠.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토지를 팔고 가는 행위, 이거 전매 차익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지역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돈이 되는 사업인 거죠. 왜 돈이 되느냐? 토지 매입병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집을 짓기 때문에. 공공 입장에서 보면 종전의 자력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공공이 부담했어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는 여기서 다 합니다. 조합에서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안 쓰고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철거되고 아파트 들어온 중산층이 들어오면 세수도 증대합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이 구조가 40년 동안 진행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재개발 사업은 제가 2010년도 금융위기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 종료에 의해 주택 가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집을 샀다. 재개발 구역에 그 감정평가 종전산 평가에 보면 2억이 나왔다. 정후자산 평가 이게 분양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4억 5천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2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 투자한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사업 종료 이후에 이 주택 가격이 5억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거보다 낮다. 그럼 이 사업 왜 하냐?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유타운 사업의 해제, 정비구역 해제와 둘러싼 논란들은 결국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정비사업을 다 하자고 해요. 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집값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 못할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매개로 사업을 자꾸 굴리다 보면 그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데 공공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중단되고 해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타운 사업은 그 범위를 더 확대시킨 것에 크게 기여했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건 2005년도에 장이 뉴타운의 재개발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그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을 만족한, 물리적 조건을 만족한 지역을 표시한 거였어요. 2007년도에 성북구청이 장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다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10%까지 면적을 확대시킬 수가 있는 시행령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2012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이 규정을 이용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던 지역을 다 바꿔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양호한 단독주택 지역을 다 정비사업 대상으로 바꿨던 거고, 이렇게 늘어난 사업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가격이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으니까 뉴타운 해제해달라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여기 장이 8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올 1월달, 2월달이죠. 3월달인가 국토부의 LH하고 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어요. 왜 여기가 재개발해서 해제가 된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제했던 겁니다. 이거 그냥 해제시키지 못하고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서 30% 이상 이 반대하면 이 사업 못한다라고 해서 해제시켜서 놨던 지역이에요. 공공이 참여해서 여기에 정비사업 하겠다, 용적률 더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은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처음 도입한 거는 2010년경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정비사업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거 처음 시작한 데가 SH에서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성 부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횡단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주택 가격이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건설사들이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런 계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니까 SH가 나서서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면은 우리가 이 정비 사업 시행하겠다. 그래서 공공 참여 정비 사업이라는 제도가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했던 사업 중에서는 정비사업 연계형 유스테이 사업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지역의 유스테이를 공급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시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으로 올리고 조합원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수자가 인수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 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 얘기니까 그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거 뭐 정비사업 하다가 이주비 받다가 중단돼 있으니까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가 관리처분 시점에 다 망가졌어요. 처음에 동의한 것에 조합원이 뒤집었어요. 왜?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왜 니들이 그걸 다 가져가냐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관리처분 때 그걸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관리처분을 다시 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낮춰주거나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일반 분양가 혹은 인수 가격을 높여서 가져가거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들은 계속 검토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좀 다른 게 뭐냐? 공공주도 정비사업, 특히 공공지적 시행 정비사업을 제안했던 것이 기존의 공공참여하고 다른 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 그림은 이것도 2010년대에 서울시가 만들어냈던 기브앤테이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 시절이니까 시프트로 쓰겠다. 그래서 표준 건축비로 인수해 가겠다. 국토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림인데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 올린 거죠. 그 내부 구조는 똑같아요. 올라간 용적률의 절반은 민간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쓰겠다. 본질적으로 내용은 달라진 건 없다. 다만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왕창 올릴 테니 동의해달라. 그럼 왜 정부는 이런 정책을 쓰느냐? 목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2.1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도심지에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용적률을 상향해서 개발 이익을 확대시키고 그 개발 이익의 확대된 부분들을 환수를 해서 공공기여로 넘기겠다. 근데 공공기여의 목적이 뭐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 지역의 주택 시장의 수요가 304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 주택 공급할 수단이 마땅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지에 우리가 주택을 싸게 분양해 줄 테니 믿고 기다려 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용적률 넘겨주든지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 이익의 사유화, 그다음에 도심 과밀 해라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시행 정비사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층 주거지 전체를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대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사업 유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고요. 가장 특이할 만한 거는 역세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겠다. 완전히 정책적 전환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역세권의 반경이 종전에 250m였는데 지금 350m까지 다 넓히겠다.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그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찾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민간이 시행하도록 해서 주택 공급 혹은 복합 개발로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한 고밀도 개발. 변창흠 전 장관이 2030 청년주택 SH 사장 재직 시절에 도입했던 2030 청년주택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봤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공공직책시행, 그다음에 그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하고 역세권 고밀개발 이 두 개가 이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직접시행하고 이게 좀 사업의 성격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시행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른 구석이 있더라. 사업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민간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시행자가 기존 정비사업은 조합입니다. 토지 소유자 4분의 3, 7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조합이 되고요. 공공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대행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민간하고 조합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발표되어 있는 직접 시행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전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3분의 동의한 사람들의 토지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뭐 토지 납입 방식이라고 했는데 뭐 법률적으로 더 나와봐야 되지만 소유권 넘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발동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 완전히 사업 방식이 다른 겁니다. 기존 정비사업, 민간 재개발 사업하고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종전의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을 새로운 건축물을 하고 교환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이 관리처분 방식에서 핵심은 전체 사업 비용과 수익을 뺀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게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업의 손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결된다라는 거죠. 관리처분 방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은 그 책임을 공공 LH가 가지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수용하겠다. 동의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분양하고 감정 평가를 좀 더해서 특별 분양 자격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 이게 사업 구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공공 참여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좀 다릅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비 사업은 조합원은 원가로 공급할 겁니다. 이게 자기 사업의 주체이니까. 잔여 물량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급할 거고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자기 부담이 그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관리처분은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공공참여 정비사업을 참여를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뭔가를 뺏긴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소유주에게는 특별 공급 그리고 종전환 평가가 10에서 30% 시뮬레이션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요. 잔여 물량은 공공 분양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40 청년 세대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공공재개발은 적용하고 공공집적 방식은 용도지역의 상향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이거는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냐 토지 소유주가 직접, 그러니까 공공이 직접 하느냐 그 사업의 성격은 책임의 주체, 그다음에 개발 이익의 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정부가 왜 이런 거를 고민했을까? 뭐 이런 거죠. 상황을 어떻게 봤느냐? 주택 가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유가 가구 수 증가, 그다음에 저금리 정책, 3040 세대들이 안 기다리고 자가 수요로 들어오고 있다. 도심지의 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고갈돼 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의 문제들이 중요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뭐 공공택지나 이런 것들을 빼고 정비사업으로 보면 이 개발 수단의 부재, 그다음에 개발 이익의 사유화, 도심 과밀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겠냐?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사업기간 단축시키고 역세권 공밀개발을 허용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확대하겠다. 뭐 똑같은 패턴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 목표는 뭐냐? 주택 시장의 안정화. 어떻게 안정화시키겠냐?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저렴 주택은 어떻게 공급하냐? 개발 이익을 환수된 것을 쓰겠다. 뭐 이런 게 이 계획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 공공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데, 첫 번째, 정비구역 해제된 구역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도대체 이 도시관리 정책에서 이게 맞냐? 고민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 도시관리계획권자인 뭐 시장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데는 해제됐던 지역을 지금 이걸로 하는 게 이게 맞느냐?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층주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거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 정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바죠. 그다음에 지금 LH가 이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다 사업성 중심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어요. 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냐? 방치시키겠다라는 거죠. 공공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냐?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LH가 사업 설명회하고 뭐 이러대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뭐 이런 지역에 주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을 주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 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해요. 그럼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 정비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정말 공공의 역할이 필요로 한데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방치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공공주도 정비사업, 공공집적시행 정비사업이 일종의 사전협상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개런티할 테니까 사업에 동의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비사업은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이 잘 안 먹혀요. 지금은 동의가 되지만 상황이 벽기게 되면 그것이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촉진사업 이거 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고밀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데 고밀개발 허용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주민 3분의 2가 동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밀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참여 정비사업에 동의하면 용도지역을 걔만 올려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형평성에 맞는가? 그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역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에 동의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라는 얘기들은 논리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 전체를 용도지역을 전환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계획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심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는데 지금 공공이 도심 지역에 토지한 토지가 없어요. 다 민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협상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거 가능하겠느냐?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B가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 동의했다. 근데 A, C는 동일한 지역이다, 유사한 지역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A는 민간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용적률을 옆에서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 동의했다고 더 받아요. A 지역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용적률 더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안 주면 이따가 하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C 지역은 사람들이 정비 사업을 다 자기들이 요구해서 해제한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할 수단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동의할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정비 사업 해제 구역은 기존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해서 해제했던 지역에 똑같은 논란이 또 벌어지게 될 겁니다. 기준점만 좀 이동을 하겠죠. 이게 공공참여 정비사업,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토지의 잠재 가치를 높이게 돼요. 그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200%짜리 땅하고 300%짜리 땅이 가격이 다르잖아요. 동일한 지역에 있다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지면은 기대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추가적인 수익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 구조로 보면 공공기여를 축소시키는 거에 대안이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다.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 전에 계속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문제들을 보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횡단면으로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택시장은 가격이 변화가 됩니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 LH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못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업 못할 거예요. 아니 공공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이것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개발이익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업을 돌리고 그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얘기지 공공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상을 다시 하게 될 거고 떨어지면은 공공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못 질 것 같아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재원 가고 있으면 사업 안 되는 지역,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거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40 그러니까 도심지의 저렴 주택 공급이 목적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단순히 주택 공급의 양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점엔 동의합니다. 주택 공급 때는 공급 가격을 양을 늘리고 공급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단이 용도 지역 혹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사업성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공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 그러니까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들보다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비둬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굳이 뭐하러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냐면 그게 공급 속도가 빨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고밀도 개발에 관련돼 있는 문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들입니다. 기준을 만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은 용도 지역 자체를 변경하고 어디 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할 것인지 이거를 사업에 동의한 자를 기준으로 하겠다. 저는 그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도심지의 밀도를 높이겠다, 아니면 현재의 관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원칙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돼 있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공의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느 지점에 줄타리기를 해야 되는데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환수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다시 주택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환수 비중을 높이면 또 사업 안 하자고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거 재건축 소형주택을 입법화시켰던 사례 때도 이거 안 한다고 했었어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짓고 그거를 공공이 표준건축비, 토지 가격은 빼고 표준건축비로 인수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모델을 처음 제안했을 때 조합에서 다 반대하고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정비계획 용적률 쓰는 것보다 이거 가면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 원칙적인 기준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6월 달에 법을 개정해서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필요는 공감이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민간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면 우리가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은 정비사업만 하게 해줘라고 했다가 우리가 할게. 정말로 저는 민간이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이 사업을 도심 지역의 저렴주택 공급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했을 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지, 이제 그런 기준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땅이 바뀌면 자기도 방연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 안 하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효과 이상의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의 많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 공공 민간 정비 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공공주도 정비 사업의 개념과 또 특성, 민간주도 정비 사업과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